안녕하십니까. 중환자 혈력학의 이해 강의 시리즈 제1강 심박출량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에 근무하는 조양현입니다. 자, 심박출량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출량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옥시젠 컨텐츠가 무엇이냐, 옥시젠 딜리버리가 무엇이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시젠 컨텐츠가 뭘까요? 많이 들어보시긴 했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옥시젠 컨텐츠는 단위 혈액당 보통 1dl 100ml당 들어있는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자, 우리 혈액에서 산소는 주로 어디 있나요? RBC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햄 몰레큘에 붙어 있게 되죠. 거의 90% 이상의 산소는 거기 붙어 있고 나머지 약 5% 정도의 산소만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곳에 그 액체에 녹아 있게 됩니다. 결국은 옥시젠 컨텐츠는 혈액 1dl당 100ml당 녹아 있는 들어있는 산소의 양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도 굳이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산소의 양 더하기 플라즈마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합치면 옥시젠 컨텐츠가 되겠고, 단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위 혈액당 보통 1dl당 들어있는 산소의 양, 볼륨이죠. 이것도 밀리리터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디악 아웃풋은 무엇입니까? 카디악 아웃풋은 역시 단위가 1분입니다. 1분당 1분 동안 우리 심장이 박출하는 산소가 아니라 혈액의 총량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출량, 1분당 박출량이 되겠고요. 그러면 옥시젠 딜리버리는 무엇이냐? 우리 심장과 폐에서 조직 방향으로 보내는 산소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1분당 혈액이 흐르는 양 곱하기 옥시젠 컨텐츠, 단위 혈액당 들어있는 산소의 양을 곱하게 되면 1분당 우리 심장과 폐에서 우리 조직 방향으로 가는 산소의 총량을 옥시젠 딜리버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심박출량의 측정법들은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 중에 중요한 것들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픽 메소드, 산소 공급과 소모의 그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픽스 메소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인디케이터 다일루션 테크닉, 어떤 특정 인디케이터를 정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퍼지는 속도를 이용해서 심박출량을 잴 수 있다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서모다일루션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 arterial waveform analysis를 통해서 스트로크 볼륨을 구하고 그것을 하트레이트를 곱해서 심박출량, 단위 시간당 심장이 짜내는 양을 보여주는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또 카디악을 재는 방법, 마지막으로 도플러 테크닉을 이용하는 방법 등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스 프린시플, 픽스 메소드 혹은 픽 메소드라고 하는 것. 픽은 누구냐면 독일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닥터 픽께서 1870년에 인간의 심박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닥터 픽 선생님이 제시한 심박출량의 측정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소모하는 산소의 양, 여기서 이 마커 서브스턴스라고 했는데 그것은 산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업테이크하는 1분당 단위 시간당 업테이크하는 산소의 양을 알고 우리 몸으로 가는 알터리의 산소의 농도를 알고 베인의 산소의 농도를 알면 그 차 곱하기 카디악 아웃풋, 즉 간 산소의 총량은 그 농도 곱하기 카디악 아웃풋일 거고, 소모하고 남은 산소의 양은 베인 쪽의 산소의 농도 곱하기 카디악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arterial oxygen 컨텐트 빼기 비너스 옥시젠 컨텐츠 괄호 닫고 곱하기 카디악 아웃풋은 우리 몸이 업테이크한 산소의 양과 당연히 같겠죠. 같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이 소모한 산소의 양, VO2, VO2라고 부르는 VO2 값을 알기가 어렵다는 건데, 픽 선생님이 VO2 값은 흡기와 호기가스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폐에서 업테이크한 산소의 양이 있겠죠. 1분 동안 우리 폐가 업테이크한 산소의 양은 우리 몸이 1분간 소모한 산소의 양과 일반적으로는 같다.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전제를 여기에 또 적용을 해서 흡기와 호기가스 분석을 통해서 미니볼륨을 알고 흡기로 들어간 산소 FiO2, 호기가스의 FiO2를 알면 볼륨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몸이 1분당 폐를 통해서 가져간 산소의 양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 몸이 소모한 양과 평형 상태를 일반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VO2를 그것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블러드 가스를 통해서 우리 몸 심장과 폐가 우리 몸 방향으로 보내준 동맥혈 산소의 옥시젠 컨텐츠, 그 다음에 베인, 보통은 풀모나트리가 될 텐데 베인의 옥시젠 컨텐츠 두 개를 빼고 카디악 아웃풋 값은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공식을 보면은 저 공식에 넣어서 카디악 아웃풋을 알고 싶으면 그 옥시젠 컨텐츠 값의 차를 VO2로 나누게 되면 카디악 아웃풋을 알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이렉트 픽 메소드, 인다이렉트 픽 메소드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이렉트 픽 메소드는 결국 VO2 값을 구하는 것을 직접 환자로부터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장비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아주 피팅된 마스크가 흡기와 호기가스를 정확히 컨트롤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인튜베이션 되어 있지 않은 환자라면은 저런 마스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1% 우리 대기에 있는 산소의 양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나왔는데 19% 호기가스에서는 19% 나왔다라고 하면 2%의 차이가 생긴 거고, 호기가스 분석을 통해서 우리 엑스헤일드 분당 미니볼륨 그런 공기의 양을 알게 되기 때문에 VO2 값을 저렇게 저 장비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심도자 수를 이용을 하고 동맥혈 가스 분석을 통해서 arterial blood gas, 그 다음에 venous blood gas를 해서 arterial oxygen content, venous oxygen content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차로 VO2 값, 좀 전에 구한 호기가스 분석을 통해 구한 값을 나눠주면 그것이 카디악 아웃풋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다이렉트 픽 메소드는 뭐냐? 지금 저런 장비를 통해서 VO2 값을 구하는 게 맞긴 한데 저렇게 매번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뮬라, 수학적 공식을 이용을 해서 주로 뭐 체표 면적, 체중, 키, 그다음에 남녀, 나이 등등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표준적인 산소 소모량 VO2 값을 구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트에서 찾든지 어떤 공식으로 구하든지 해서 VO2를 직접 구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비슷하게 ABGA나 VBGA를 통해서 옥시젠 컨텐트, 알터리얼 옥시젠 컨텐츠와 비너스 옥시젠 컨텐츠를 구해서 계산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인다이렉트의 경우에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뭐 성별이나 나이가 같으면 산소 소모량이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더군다나 환자를 보는 우리들에게는 거의 실현이 되기가 어려운 일이죠. 환자들이 굉장히 산소 소모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사이즈나 같은 나이,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또 산소 소모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과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픽 메소드도 이렇게 호기가스 분석, 블러드 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옥시젠 컨텐츠를 구할 때 헤모글로빈 값의 미세한 변화도 이런 VO2 값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검사 방법들이 다 정확해야 되고 타임리하게 그 시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여기에서 조그만 문제가 굉장히 큰 값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에서는 산소 공급과 소모가 그 타임 투 타임에 불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하다든지 막 환자가 세츄레이션이 낮고 이런 호흡곤란이 심하다든지 그런 환자에서는 픽 메소드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Thermodilution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다일루션 메소드 중에 가장 현재까지 흔하게 사용되고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하는 메소드 중에 골드 스탠다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서버다일루션이라고 대부분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픽 메소드의 여러 가지 단점도 말씀드렸고 이 뒤에 소개될 뭐 알트리어 웨이브폼이나 바이오 임피던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이제 많은 제한점들이 있는데 이 서머다일루션 테크닉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 사실상 풀마트리 카테타만 거치하게 되면은 대부분 기계가 자동으로 측정을 하게 해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에러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이 크지 않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풀마트리 카테타를 넣고 프락시마 인젝시케이트라고 하는 쪽 아레이나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에 위치한 곳으로 찬물을 발사를 하거나 혹은 거기에 이제 와이어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종의 하이펄스 어미 시그널을 내게 됩니다. 그 시그널 발생이 그런 열 에너지 시그널 발생이 풀모너리 아트리 저 팁에서 어떤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지를 수학적으로 저렇게 오른쪽에 나오는 저런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환산한 것이 지금 현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모다일루션 카디악 아웃풋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찬물을 집어넣는다 혹은 열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게 희석되는 시간이랑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카디악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희석되는 것이 덜 할수록 희석이 좀 느리게 되고 넓게 퍼질수록 심박출량이 많고 희석이 안 되고 저기 웨이브폼이 샤프하게 나올수록 심박출량이 물의 흐름이 우리 혈액의 흐름이 느리다는 그런 반비례한다는 성질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제 몇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요. 좀 전에 뭐 찬물을 집어넣는다든지 할 때 그런 양과 속도, 그런 찬물의 온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볼루스 테크닉을 흔하게 사용하지 않죠. 서한간지의 자동 측정법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는 그렇고요. 뭐 우리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것 자체가 호흡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호흡의 어떤 타이밍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판막의 역류도 저 열시석법의 영향을 판막의 어떤 혈액의 흐름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좀 이루어질수록 이게 정확한데 이런 역류가 심하다던가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특히 중환자 같은 경우는 IV 플루이드 인퓨전 같은 것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 서머다일루션 테크닉의 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풀마트리 카테타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꽤 최근에는 이것도 역시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수환관제를 사용하지 않고 센트럴 라인으로 어떤 찬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일리아가털이나 디센딩 에올타에서 그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서 원리는 저거랑 똑같이 해서 퍼지는 그런 정도나 이런 것들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재는 그런 테크닉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수환관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실물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할 텐데요. 수환관증 지금 최신 에드워즈에서 나온 이런 최신 수환관증은 이 카디악 아웃풋 측정 방법이 뭐 어떤 볼루스 테크닉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필요 없게 저기 서멀 필라멘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열 에너지를 만들고 저 벌룬이 있는 쪽에 팁에서 아주 정밀하게 혈액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온도 변화가 정도가
어떤 커브를 나타내느냐를 가지고 카디악 아웃풋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 믹스 밸런스 세츄레이션을 잴 수 있게, 풀모나리 아터리의 세츄레이션을 잴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이렉트 픽 메소드와 인다이렉트 픽 메소드 혹은 서머 다일루션을 비교한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여기서 보면은 X축은 measured peak cardiac output이라고 되어 있죠. Y축만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가 다른데, 왼쪽은 indirect 픽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환자의 사이즈가 같다면,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같다면 산소 소모량은 얼마나 할 거다 공식으로 이제 구한 것이고요. 다이렉트 픽 메소드와 코릴레이션 계수가 0.65로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 다일루션은 굉장히 이 계수가 훨씬 높죠. 0.74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은 상당히 가깝게, 저 직선과 가깝게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머 다일루션도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보면은 특히 트라이커스 리거지테이션이 심하면 풀마트리 카테타를 통해서 서머 다일루션 테크닉으로 잰 카디악 아웃풋은 무의미하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서머 다일루션 테크닉은 앞에서 말했듯이 피가 한 방향으로 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이게 성립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트라이커스 리거지테이션이 있다고, 와류가 좀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을 찾아봤는데, 이 문헌에 보면은 트라이커스 피드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에서 다이렉트 픽 메소드와 서머 다일루션을 비교를 했는데, 조금 픽 메소드 비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언더 에스티메이션 시키는 경향은 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이 있죠.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좀 더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은 역시 다이렉트 픽 메소드 등으로 트라이커스 리거지테이션이 꽤 심한 환자들에서 두 값을 비교를 해봤는데 꽤 페어하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상당히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라고 여기 논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무의미하거나 재는 것 자체가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TR이 심하다고 해도 모더레이트는 믿을 수 있고 마일드도 믿을 수 있는데 시비어는 안 된다. 특히 TR 같은 경우는 에코에서 뭐 시비어냐 이런 것들을 점수를 주는 게 주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릴라이어블한 숫자가 나오고 뭐 약간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된다. 실제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온다라는 것들은 밝혀져 있지만 다른 여러 방법으로 재봤을 때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트라이커스 리거지테이션이 꽤 심한 환자에서도 서머 다일루션 방법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Arterial Waveform Analysis죠. 이것도 꽤 옛날에 밝혀진 방법이라고 하고요. 윈드크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닥터 오토 프랭크라는 분이 1899년 꽤 옛날에 개발을 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보게 되면은 저 arterial waveform을 보게 되면은 다이크로틱 노치라고 최고 피크 값을 쳤다가 arterial wave가 떨어지면서 대동맥 판막이 닫히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대동맥 판막이 닫혔기 때문에 forward flow는 거기서 끝나고 그 위에 그 뒤에 나오는 저 노란색으로 칠해진 디센트 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몸에서 forward로 갔던 피들이 퍼지는 부분이 이제 반영된 거다라고 해서 저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스트로크 볼륨을
잴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이 Arterial Waveform Analysis의 이제 큰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저렇게 웨이폼을 뭐 면적을 나눠서 세세하게 분석하지 말고 저 펄스 프레셔, 저 하이트, 알트리얼 웨이폼의 최대값과 피크 밸류와 트러프 밸류 두 개의 그냥 차만을 이용해도 꽤 정확하게 스트로크 볼륨을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스트로크 볼륨을 구하고 비트 바이 비트로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대표적인 몇 개의 비트를 구해서 평균 낸 다음에 1분간의 하트레이트로 이제 곱해서 환산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테리얼 웨이폼으로 어널리시스하는 카디악 아웃풋을 추정하는 그런 기구들이 지금 중환자실에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간단히 아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보셔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웨이폼이 당연히 뭐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 방법 무조건 이제 정확할 수가 없고요. 뭐 댐핑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믿을 수 없는 값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혈관의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뭐 카시케이션 정도 이런 것들이 웨이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비정상적인 값이라고 하면은 역시 정확하지 않은 카디악 아웃풋 스트로크 볼륨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 많이 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좀 비정상인 환자일수록 환자가 시크하고 뭐 여러 문제가 있을수록 저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정상인 사람, 건강한 사람들한테 정확한데 좀 뭐 혈관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도 정확하지 그 오류가 좀 커지기 때문에 좀 널리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트랜스토라식 임피던스 앤 바이오리액턴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장비는 우리 몸에 교류 신호 아주 약한 고주파 교류 신호를 이제 흘려주는 겁니다. 한쪽에서 흘려주고 한쪽에서 그걸 측정을 하는데 이 교류 신호가 내가 보낸 것과 받을 때의 그 차이값 주로 어떤 이런 딜레이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혈류 순환, 심장에서의 혈류 순환, 대동맥에서의 혈류 순환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류 신호가 흐르는 우리 몸에 흘려주면서 그것이 측정할 때 변하는 그런 부분을 측정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져 있고 그 원리로 재는 것들이 임피던스로 재는 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이런 뛰는 박출 이런 것도 여기서도 많은 전기 신호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측정을 해서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테크닉이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뭐 EKG처럼 가슴에다가 붙여놓고 카디악 아웃풋을 이런 임피던스를 활용을 해서 붙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문제는 이 그 사람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기 신호, 그 다음에 이 장치가 흘려주는 전기 신호, 간의 이쪽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숫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몸에 뭐 여러 전기 장치가 많이 이런 교류 신호에 영향을 주거나 바이오 리액턴스에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이 수술장에서는 뭐 굉장히 심하게 많고 중환자실에서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이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값이 부정확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치 같은 것들을 주로 가슴에 붙이게 되는데 패치를 붙여야 되는 위치에 뭐 수술의 상처라든지 어떤 드레인지 카테터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런 걸 피해서 붙이다 보면 역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플러 카디악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재는 여러 동물 실험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사실상 골드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는 것은 메인 프로마트리에다가 도플러 플로우 메터를 감아서
거기서 혈류의 흐름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하겠죠. 우리 환자한테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과 유사하게 뭐 어센딩 에올타나 레프트 벤트리클 아웃플로우 트랙 같은 데서 우리 뭐 에코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스트로크 볼륨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스트로크 볼륨을 하트레이트로 곱해서 카디아웃풋을 추정하시는 경우들이 특히 요즘 베드사이드 에코가 많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중환자실이나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 한 번씩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때는 뭐 그 방법도 가능은 하겠지만 컨티뉴어스하게 개발된 장비들은 주로 식도를 통해서 디센딩 에올타에서 포워드 플로우를 측정을 하고 디센딩 에올타의 다이아메터를 또 거기서 측정을 해서 우리 디센딩 에올타의 플로우는 전체 카디악 아웃풋의 약 70%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재는 장비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본 적은 있는데 널리 활용은 좀 이 역시 안 되는 것 같아요. 식도 프로브가 항상 필요하고 또 위치가 조금만 변하게 되면은 이 다이아메터를 제대로 못 잰다든지 이 펄서틸리티를 잘 측정을 못해서 좀 이상한 값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가슴을 열고 뭐 풀마트리나 대동맥에다 프로브를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잴 수가 있고 특히 에코로는 그냥 한 번 정도 리듬이 스테이블한 환자의 경우에는 스트로크 볼륨을 재서 곱했을 때 꽤 유사한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에골틱 리거지테이션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도 리듬이 굉장히 하트레이트가 뭐 불안정하다든지 할 때는 이 스트로크 볼륨을 재는 방법들은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스트로크 볼륨 하나를 쟀을 때 작은 오류가 하트레이트가 빠를수록 멀티플라이 되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것은 앞에 알터리어 웨이브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심박출량을 재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우리들이 흔하게 사용하거나 한 번씩 봄직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를 드리면 픽 메소드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정확할 수는 있지만은 호기가스 분석도 정확해야 되고 블러드 가스들도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헤모글로빈 값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고 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정확하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픽 메소드는 보통 그냥 오류가 심해서 어느 정도 그냥 추정하는 데에만 사용을 해야지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을 가급적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디케이터 다일루션에서는 스완관츠를 풀마트리 카테타를 이용한 방법, 서머 다일루션 테크닉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중환자실에서는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다. 픽 메소드가 가진 것보다도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경험이 많이 축적돼서 지금 리미테이션이 거의 없고 트라이카스 리거테이션이 매우 심할 때는 당연히 풀마트리 카테타를 통해 서머 다일루션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수는 있지만 꽤 괜찮은 신뢰할 만한 수준의 값들이 측정된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동맥파 분석이나 도플러 프린시플로 스트로크 볼륨 베이스로 하는 것들은 스트로크 볼륨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하트레이트가 빠르다든지 혈관 상태가 안 좋다든지 할 때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 특히 환자가 불안정할수록 신뢰도가 감소한다. 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서 널리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바이오 임피던스를 한 것들도 여러 가지 전자기 의료기기의 그런 특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시 좀 널리 사용은 되지 않지만 뭐 그래도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심박출량을 실제로 임상에서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